새벽 5시에 용인시 기흥구에 신문 배달하는 김 씨는요, 신문 배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택 대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당시에 55세의 성지영 씨를 보게 됩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아내도 칼에 맞았어요. 아이고. 엄마 이거 맛있다. 그냥 고구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맛 나는 달콤하고 촉촉한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사건 의뢰몰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호박 호박처럼 속살이 노란 달콤한 호박 고구마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려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선생님 이제 예, 지금 사건 의뢰 하신 지가 지금 거의 오늘 12월 달이잖아요. 네 한 4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4개월. 예, 아. 그렇게 됐네요. 벌써 진짜 빨라요.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예, 처음 뵀을 때가 진짜 저희 스모킹건 녹화 때 뵀죠, 그죠? 예. 그 스모킹 보실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는 아마 형사를 안 했으면 판매 사원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영업. 예, 영업은 그 딱 보고 오 그럴 것 같아요. 하기서 뭐 우리 신분증 보여주는데도 문 안 열고 뭐 신분증 안 돌려주는 적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영업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천직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얼굴에 맞는 직업이 이 형사. 아닙니다. 영업하셨어도 괜찮으셨을 것 안 같아요. 그래요? 그 며칠 전에 우리 여형사가 조사를 받는데 이 술 먹은 나이 먹은 주태백인데 말을 겁나게 안 들으니까 팀장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또 가서 아씨 예예예 잘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걔들 앞에서 좀 인상을 쓰죠. 아씨 그러면서 지금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 네, 딱 이제 사무실 가서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좀 강하게 가야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좀 저희 사건 의뢰 하시면서 예. 좀 부드러워지신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저 애들도 그러고 팀장님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나 좀 강한 모습 이런 건 좀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거의. 자 이번에 준비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이번에 준비한 사건은요. 네. 공소시효 폐지됨과 동시에 미제 사건을 처리한 거거든요. 이게 폐지가 됨과 동시에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밝혀낸 겁니다. 때는 2001년 6월 28일입니다. 네. 새벽 5시에 용인시 기흥구에 신문 배달하는 김 씨는요, 신문 배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택 대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당시에 55세의 성지영 씨를 보게 됩니다. 성지영 씨요. 성지영 씨요, 남자예요. 네. 예. 피투성이가 된 성지영 씨를 보고 놀란 김 씨가 다가가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성지영 씨가 어렵게 입을 열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아내도 칼에 맞았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신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김 씨는요. 재빠르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용인 동부 경찰서하고 서부 경찰서가 나눠져 있는데 2001년도에는 용인 경찰서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용인 경찰서 그 형사계 형사 2반에서 접수가 돼서 형사 2반 형사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예. 당시에 형사 2반에는요. 박 형사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현장을 도착해서 보니까 성지영 씨는 이미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아내 54세 오경숙 씨는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그 쓰러져 사망한 채 누워 있었는 상태였어요. 네네. 상해 정도는요. 성주영 씨는 하반신 밑으로 8차례에 의해서 칼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오경숙 씨는 허벅지에 단 1회 칼에 찔렸는데 깊이가 7cm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러는 바람에 대동맥이 절단돼 갖고 과다출혈로 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아. 예. 피해 현장은요. 그 전원주택 만약에 2층 집 단독 주택이에요. 그리고 안방인 2층, 네. 2층에서 범행이 습격당한 거고요. 그러면 그때 신고했을 당시에 안에 강도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죠, 없었던 도주한 예, 상태고. 예. 도주한 상태죠. 네네. 남편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고 아내는 거실 위에서 쓰러져 있었던 건데 네네. 참 여기에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부부가요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급박할 때 우리는 뭐예요? 112 하면 119 누르잖아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급박하니까 911을 누른 거예요. 아. 전화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습격을 당한 후에 얘들이 도망간 다음에 방 안에서 아내인 오경수 씨가 911을 누르는데 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거실에 나와서 911을 누른 거예요. 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대문까지 나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그 저 아내분은 거실까지 기어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이제 과다출혈을 더 이상 못하고 거기서 사망을 한 거고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신문 배달한 그분이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그 남편분도 사망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 8차례 있겠네요. 찔렸으니까. 네네. 예. 범행 현장은요. 침입구가 1층이 그 서재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물세큰도 없어요. 그리고 조사하니까 도난된 금품도 없어요. 아.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지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뭐 여기저기 있고 뭐 장갑품도 있는데 거의 보니까 그 부부의 지문밖에 없고 범인은 장갑을 낀 거예요. 장갑품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족적이 발견됐는데요. 흙과 혈흔이 묻어 있는 족적이에요. 그러니까 찔렀으니까 피 묻어 있는 상태로 밟고 나가면서 나온 족적인데 이 족적 하나는 훼손이 돼서 알아볼 길이 없고요. 족적 하나는 올림픽 상표의 K 운동화라고 할게요. 네네. 올림픽 상표에 K 운동화를 신었어요. 네. 그 K 운동화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저 신발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깔창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경찰이 밑에 깔창까지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 운동화를 신었다는 건 이제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죠. 용인경찰서에서는 한 30여 명 돼요. 형사들이. 이게 살인 사건인 만큼 전원이 동원이 돼요. 근데 현장에 출동한 형사 2반 박 형사님이 속해 있는 형사 2반은 주무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무팀은 영장 가는 거, 통신 수사하는 거 이거 다 하고 각 경찰 그 형사들이 수사보고 들어오면 수사보고 순서대로 정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사건 분석을 하고 사건을 그대로 쌓아서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달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주무팀은 네. 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전과자, 불량자 그리고 통신 수사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01년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되는 데고 전원주택이 좀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피해자 집도 CCTV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다 누구나 다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치된 게 없어요. 그나마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나가는 데 입구에 하나 CCTV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나오잖아요. 범행 시간대에 CCTV 차량을 다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특별한 전과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동네가. 또 그리고 알리바이도 확인이 돼요. 그렇다고 이 그 피해자분들하고의 금전관계, 돈 거래가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영 씨가 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교 교수라서 이 사람이 대학교에 어떤 억하심정 있는 애들인가라고 해서 거기도 탐문을 해봤는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원한을 사거나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제 성지영 씨한테는 그랬죠. 우리 저 피해자분 남편분한테 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앞집에 사는 시운설의 최만영 씨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의심스럽냐 했더니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애완견이 앞집을 어떻게 탐사하려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 앞집 개가 물어 죽인 거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서로 이제 상했어요. 서로가 기분이 상해서 안 좋은데 해필이면 또 담 경계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아, 빗자루를 휘두르고 멱살 잡고까지도 한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좀 안 예, 좋다. 안 좋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예, 예. 이때 당시에 그 성지영 씨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지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고 있었대. 아내하고 같이 침대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내가 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피? 예. 피 얘기하는 예, 피가 피, 난다. 피. 아, 네네. 눈을 떠보니까 뭐 안에 피가 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도 하반신을 막 칼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버둥 쳤대요. 막 발로. 네네. 그러니까는 범인이 죽여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가자 그래도 그 가더라는 거죠. 한 명은 아니었나 보네요. 둘이었어요. 아, 가자 그러니까. 예. 네. 죽여 하더니만 계속 찌르더니 가자 그러면 가더래요. 그러면 이건 그 원한 관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지영 씨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최만영이 소행인 것 같다. 그러면 최만영 씨가 직접 그렇게 한 걸로 보여?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서 실루엣을 보이긴 했지만 최만영 씨보다 왜소했다 이거, 작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이. 네. 그러면 최만영 씨가 아니잖아요. 청부 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범행 현장에서 금품을 강제한 것도 없어요. 물세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지현 씨가 피해를 입을 당시에 상황에서 보면은 원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판단 들어요. 그 양반 생각대로. 그래서 최만영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최만영 씨 그리고 그 앞집에는 그 같은 나이에 아내 이 씨, 그 다음에 21살의 최민상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통화 내역,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행적, 그리고 지인들의 탐문 수사, 그리고 족적이 확인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그 K 운동화, 올림픽 K 운동화 있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압수수색에서 다 해본 거 다 해본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빠뜨린 거 없이 다 확인을 했는데 혐의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아들이 최민상 아들이 행적이 의심스러운 게 보여요. 아들이. 예. 범행 당일날 새벽 5시 30분에 서울 간다고 서울 간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뭐냐면 프로골퍼예요. 아, 골프 선수. 예. 예. 프로골퍼인데 시합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뭐 강습도 안 하고 사실상 집에서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피해자 남편하고 같이 멱살잡이하고 그걸 아니까 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혹시 사주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뭐 다투는 모습 이런 걸 다 봤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그 서울을 왜 갔냐, 서울을 누구 만났냐, 뭐 거짓말 탐지 조사도 했어요. 거기서 거짓 반응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탐문을 했는데 서울 가서 만난 건 맞아요. 근데 청부살인 부분에서는 연관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점이 뭐 특이 단서를 발견치 못한 거죠. 그래도 그 동네가 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데인데 보네요. 예, 어려운 뭐 이렇게 그 빈부차가 나고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전원 주택들이 있는 뭐 이런 곳이었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네네. 그래서 수사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들, 네. 용인의 야간 주거 침입 전과자 387명, 그다음 우범자 274명, 인근 불량 129명,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갖고 행적을 다 수사를 했어요.
야, 엄청 많은데요. 예, 예. 행적 다 일일이 이걸 30명한테 명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30명의 형사들한테 넌 이거 해, 이거 이 인원을 주는 거죠. 몇 떼서 명씩 줘요. 맡아. 예. 예. 그러면 이제 2인 1조로 해서 떼서 이거 다 받아요. 그럼 이제 그 걔네들에서 할당량 다 수사하러 다닌 거예요, 형사들이. 네. 다 형사를 해서 행적이 확실하면은 제끼는데 행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행적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갖고 그 통신 수사, 금융거래 추적, 그다음에 족적 대조도 하고 그다음에 지인 탐문 수사가 다 해요. 말이 쉽지 이거만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이 싸그리 다 하는 거예요. 네네. 이 형사들이요 가장 저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최만영 씨를 의심했잖아요. 피해자분은 최만영 씨 의심하는데 우리 형사들은 최만영 씨보다도 두 번째로 의심한 게 지건호라고 있었어요. 지건호. 예, 예. 이 지건호가 예전에 그 다른 피해자 집을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했었거든요. 아, 그런 동네에 정과- 있는 다른 예. 집에. 예, 예. 근데 이 지건호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 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형사들은 다 기억하니까 네네. 그런 게. 왜냐면은 걔도 흉기를 들고 와서 강도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범행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놈일 것이다 했는데 얘가 또 수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수배 걸린 거 뭐 체포영장 필요도 없죠. 수배 걸린 걸로 그대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잡아서 이제 겨우 잡았어요. 추적 끝에. 그래서 너 이때 여기 왔었어 안 왔었어 물어봤는데 아 저는 지방에 있었대. 확인해 그 먼 지방에 이 새끼 있었던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바람에 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들은 미국에 있는 자녀나 친인척, 미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국에 넘어와서 오히려 해코지를 했나. 그래서 그 친인척이나 그쪽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특이 단서 발견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형사들이요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다. 사이를 보자. 그거 한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새벽 3시부터 그러면 새벽 6시까지 얘들이 통화했을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지국이 있으면은 이 기지국 반경으로 전화 통화한 거 이 기지국으로 해서 전화 통화한 거를 싸그리 주세요. 야, 그것도 많을 텐데. 이게 4,500명이에요. 와. 이 4,500명 중 이 4,500명을 전과 조회를 다 한 거예요. 네. 전과 조회하고 그다음에 통화 기록.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통화했던 사람들 상대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던 중에 둘 다 강도 전과가 있는 놈들끼리 전화 통화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쌍방이 예. 통화를 했는데 다 전과가 있어. 전과가 강도 있어. 강도 예, 전과가. 예. 근데 새벽 4시 6분에 13초간 통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37살 강구현이가 네. 그때 53살 고재식이한테 13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여길 왜 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통화 기록을 뽑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한 30통화 통화한 게 나와요. 아무 이 새끼들이 있다. 그래서 강구현을 잡았어요. 강구현을 잡아갖고 당신 여기 왜 왔어? 왜 저 고재식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가 통신 회사를 하는데 손님이다. 손님을 해서 계속 전화 통화한 거다. 그런데 그럼 이 새벽 시간에 당신 이 집에 왜 왔어요? 무슨 소리 나는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간 거다. 이 세타 기지국에 영동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전화 통화한 거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인 씨가 급격하게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도 너무 많아지고 용인 동부서 서부서는 이제 나눠지네 뭐네 하면서 사람이 인구수 많으니까 사건도 발생하고 살인 사건도 또 나고 이런 걸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2007년 한 6년 정도 수사를 한 거죠. 와, 수사를 계속 한 거죠. 오래 지냈네요. 예, 시간이. 예. 그래서 수사 보류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강력 미제 사건으로 편철을 합니다.
이게 범인이 보자. 특정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시간은 이제- 계속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미제해 놓는 거예요. 미제가 그 사건을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나 지났어요. 와. 자, 2015년 네.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예요. 아.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해서 이른바 그 태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이 법이 각 지방청에서 그동안의 미제 살인 사건으로 쌓아놓은 거 이걸 점검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지방경찰청 그때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없을 때예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전 경찰서에 해당 미제 살인 사건 담당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내 때 아니면 내가 선수 생활을 할 때 팀장이 아닐 때 수사를 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나만 남았어. 네. 그러면 그 사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 미제 사건이.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사 계획을 세우자 미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권역별 수사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2015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간 권역별 수사회의를 하면은 권역별이면은 일산권역 하면은 일산, 동부, 서부, 고양, 파주까지 해서 일산권역이거든요. 그럼 일산권역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미제 사건 있는 팀들이 가갖고 자 이때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형사 2반에서 뛰었던 박 형사님이 이제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 2팀장으로 해서 그 현장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온 거예요. 네. 자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수사회의 참석해서 보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남거든요. 미제 사건으로. 저도 미제 사건이 머리에 남는데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잠자고 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 올랐대요. 한번 해보자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 가서 사장님 이만저만 해서 이 미제 사건 공소시 지났다는데 제가 옛날에 막내 있을 때 했던 이 사건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인원을 더 줘야 되냐? 지금 줄 인원이 없다. 우리 그 강력 2팀에 직원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하는데 밑에 있던 주 형사라고 있어요. 네네. 주 형사님하고 같이 둘이 이제 사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 형사님, 주 형사님 예, 두 분이. 예. 서류 검토를 해요. 서류 검토하는데 이 정도면 서류가 굴비 서류라고 그러거든요. 굴비. 예. 보통 서류 한 묶음이 250장 정도 돼요. 200장에서 250장 서류 되는 거를 많으면 편철을 묶잖아요. 네. 그 다음 끈에다 묶어서 또 250장. 아. 보통 높이 이 정도예요. 그 정도 사건 수사하면 네네.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굴비 엮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굴비 서류라고 해요. 사건이 많아져. 네네.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래서 뭐 하나 놓친 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형사가 봤던 거예요. 이거 제가 볼게요. 왜? 박 형사님은 한번 보면은 한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수사했었던 거야. 했던 거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했던 거야. 네.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선입견 없는 2001년도면 주형사님은 아마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사가 돼서 이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 선입견 없이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래서-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주 형사님이 보는 게 맞아요. 박 형사님이 보는 것보다. 네.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박 형사님도 같이 봤겠죠. 네. 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주 형사가. 아 그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건을 이제 분명히 분석하면서 같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네네. 주 형사 얘기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선배들이 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했어? 진짜 수사에 노력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더래요. 야 여기서 어떻게 빈틈을 찾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대요. 주 형사는. 그런데 통신 수사 해갖고 전과자로 확인했던 강구현이하고 고재식에 대해서는 네. 예 통신 기록이 한 개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이거에 좀 놓친 것 같아.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수사를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을
들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냥 통신 수사 관련된 거에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야, 그 박 형사님 그런 거죠. 원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원한 관계로 청부 살인을 하려고 했다면 다리를 쑤셨겠냐? 가슴이나 목을 노렸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강도짓을 하러 왔다가 들켜서 엉겹결에 찔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원한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강도 전과가 있으면 얘네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강구현이하고 고재식이를 상대로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강구현이는 6년 전에 그 집단 흉기 등 상해로 해서 서울 남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아 현재 예, 강구현이는 수감 중인 상태고. 예, 고재식이는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예. 예. 수법이 그래요. 강구현이는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가 들키면 준비한 칼로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 본건하고 약간 유사한 거죠. 예. 고재식 같은 경우는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했다가 여성이 혼자 있으면 강간까지 하는 아 그런 수법이에요. 네네. 고재식이요. 네네. 이 두 명 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과가 이렇게 빈번하고 특히 강구현 같은 경우는 그 주거침입해서 절도하다가 하면 흉기 휘두르는 게 본건하고 그 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걸 그렇죠.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일치하네요. 예. 그래서 얘들을 이제 상대로 수사합니다. 자, 강구현이를요 3월 31일 날 1차 접견을 해요. 교도소에 가서 예. 강구현 1차 접견에서 15년 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요. 15년 전 사건 때문에 왔다. 네네네. 당신 고재식이 사진을 보여줘요. 예. 근데 고재식이 알고 있냐? 그래서 전혀 모른대요. 고재식을 네. 진짜 모르냐? 그냥 뭐 진짜 모른대. 자, 통화도 했잖아요. 15년 전에 뭐 고객이라고 전화 통화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러 차례 통화했으면 아 그거 옛날에 내가 고객이라 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세월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반면에 알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 하는 말이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서 아 나는 경찰 제복만 보도 치가 떨린다고. 경찰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경찰 제복만 봐도 치가 떨린대. 그래요? 반감이 엄청 쌓이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재식을 면담하러 간 거예요. 이제 걔는 이제 그 수원에서 사니까 네. 갔는데 고재식이 이미 술에 취해 있어. 만나러 갔는데. 네. 아 근데 주태백이니까 술에 취해 있는데 말을 걸기가 힘든 거예요. 다루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 술 취한 걸. 그런데 한번 술 취해서 얘기할 때 말이 툭 하고 단서가 나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취했으니까. 취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경계를 해요. 형사가 왜 나를 찾아왔냐. 그래서 강구현이 사진 보면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 모르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저 커피 한잔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어르신. 뭐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온 것도 있고 궁금해서 온 거니까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요 대답 안 하다가 아 그래 뭐 정중하게 한 거예요. 왜 그때 나이가 이제 68세가 됐거든. 그 시간이 많이 예, 지났으니까. 68세 거의 이제 70 다 되니까 그렇죠. 나이 대접을 해준 거예요. 정중하게 하면서 아 해요. 커피 한 잔 드시죠.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추구가 하니까 뭐 아니 솔직히 알잖아요. 전에 뭐 계속 통한 것도 있고 그걸 모른다고 하세요. 아시면서 아 강구현 씨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몰라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님 오래된 일은 웬만하면 덮읍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뺨 한 대 때렸어 덮게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그렇게 입혔는데 그 부분인데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덮자는 얘기는 그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얘기죠. 야, 뭔가 있다. 얘네들이 말을 딱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네. 이걸로 봐서는 둘이 서로 모른다고 딱 잡아뗀 걸로 봐서는 고재식이 범행에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공범은 강구현이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예, 뭔가 풀려 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월 11일 날 2차로 강구현이를 만나요. 강구현이를 만나서 처음에 물어볼 때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신 고재식 알아 몰라 이게 아니라 네. 강구현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아 예. 또 요번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우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4월 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혹시 강구현 씨는 뭐 15년 전에 올림픽사는 K 운동화 신어봤어요? 딱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강구현이가 하는 말이 아 예전에 교도소에 있는데 K 운동화 지급품이 나왔는데 그거 쓸만해 갖고 2001년 출세할 때 그 신발 신고 나갔어요 나 그러는 거예요. 아 걸렸다. 걸렸구나. 근데 그때 그 사이즈가 265였어요. 그 족적이.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굳이 그 강구현 씨는 발이 어떻게 해요? 저요? 그럼 발을 이렇게 내밀어 보이는 거예요. 네. 발 내밀면서 저는 발이 작아요. 245예요. 그러는 거예요. 발 사이즈는 다르네. 다른데 아무튼 K 운동을 그때 범행된 시 신고 출소를 했다는 게 이제 그 시기에 확인이 어쨌든 그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예, 얘기네요. 예. 그 신발 지금 확인했어. 네. 오케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이제. 예. 예. 근데 이제 서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면 모르면은 같이 범행한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던 관계를. 그런데 서로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리고 나이도 차이가 있어.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이 범행한 게 있는지 얘네 전과 기록에서 범죄 사실 다 뜯어봐도 공범으로 나온 적이 없어. 둘 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교도소에서 알았을래나? 그래서 교도소의 경찰망으로 확인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그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도 어디로 이감되고 그런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 2001년도 1월까지 공주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공주교도소. 예. 야. 그래서 그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2월달에 공주교도소에서 고재식이가 2001년 2월에 고재식이가 출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구현이는 2001년 1월에 그 천안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거기에서 5월달에 출소를 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교도관하고 같이 수용자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고재식이가 그 공주교도소 재봉반의 반장이었고 그다음에 강구현이는 재봉 반원이었대요. 그 둘이 죽고 못 살 정도 베스트였대요. 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이렇게 그렇죠. 친해졌나 봐요. 재봉 반장이잖아요. 얘는 재봉 반원이고 강구현이는 그렇죠. 형님 하니면은 아주 그냥 뭐 친해지는 거죠. 둘이 그렇게 해서 서로 친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동화를 한번 수사해 보자. 진짜 강구현이 말대로 그 K 운동화가 진짜 그 보급품으로 공주 교도소에 갔는지를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운동화 회사가 G사예요. G상사인데 그게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내려갔어요. 근데 부산 내려갔더니 G상사가 없어졌대요. 근데 그 계열 회사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요. 서울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회계장부 있냐? 그 공주 교도소에다가 납품한 게 있냐? 자기는 없대요. 그러면서 이거 운동화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구로공단에 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또 구로공단까지 가요. 가갖고 구로공단에다 그 확인을 해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서 2001년도 그때에 그 공주 교도소로 K 운동화가 납품이 된 게 확인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납품된 그 공장 그 관계자한테 물어봐요. 발 사이즈가 145밖에 안 되는데 245. 245밖에 안 되는데 네네. 265를 신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발 사이즈 245 어디 있어요? 245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예. 그래서 남자 거는 평균적으로 260 이상 납품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큰 거라도 신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큰 거라도 신고 다니면 강구현이가 자기는 245밖에 안 되니까 큰 거라도 받아다 신었다는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남자들 신발이 한 250 적어도 예. 260 이상부터 보통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급품도 245개에 맞춰서 신발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 어부지를 뭘 하나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265를 신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구현이가.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이제 확인합니다. 음. 이제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네. 맞춰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발 회사에서는 245를 납품한 적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강구현을 다시 재조사하러 갑니다. 자, 강구현이 2차 조사를 하고 갔는데 네. 강구현이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해버린 거야. 출소했구나. 예. 이 새끼 어디 갔지?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4월 14일 날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자마자 삼척하고 예산에서 다른 새끼들하고 다시 4회에 걸쳐서 상습 침입 절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강원 삼척경찰서에서 5월 14일 날 검거가 되고 5월 14일 날 강릉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경찰 보면 치가 떨린다는 게 말이 맞아요. 나서 좀만 뭐 하려고 하면 맨날 잡아가니까. 그쵸. 경찰이 개 말이야. 좀만 했으면 지금 좀만 하면은 금방 잡아가고. 금방 그러니까 얘 말이 맞기도 맞아요. 지 좀 생업에 좀 종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맨날 볼 때마다 잡아가니까 치가 떨리겠지. 지한테는 우리가. 자, 강구현이를요. 강릉 구치소에 가고 6월 30일 날 접견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강구현 씨 고재식 알아요? 똑같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공주 교도소에서 봉제소에서 네 둘이 친했던 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다 더듬어요. 당황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잖아요. 네. 지금. 네. 그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고재식이가 당신 우리가 얘기하니까 옛날 일을 덮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 덮을 일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입을 열어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땀만 삐직삐직 흘러요. 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 영상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교도소 안에 영상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가 단서가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그냥 끔쩍끔쩍 뭐 넉나간 놈 마냥 막 이리저리 막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얘한테는 일단은 충고하기 어렵다. 일단 철수하자. 네. 다 적고 가요. 이제 다 확인됐으니까. 네네. 이제 고재식을 이제 불러다 조사를 해야 돼요. 고재식은 약간 술만 먹으면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이제 좀 68세고. 네. 그래서 이제 고재식이를 이제 불러다가 깰 생각으로 1차로 7월 23일 날 고재식이한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출석하라고. 근데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2차로 8월 5일 날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이번이 2차예요. 3차 안 되면은 우리 고재식이 강제 수사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그날 8월 5일 날 6시 23분에 고재식 그 인근 공장에서 목을 메고 해버렸어요. 와. 고재식이가. 고재식이. 예. 아니. 목을 메서 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갖고
그 두 형사가 찾아가서 그 부인을 만나요. 고재식의 부인을. 예. 네. 고재식이 부인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형사님들이 처음에 왔다 갔던 데가 4월 8일 그쯤인데 네. 그때 형사님이 왔다 간 다음에 장애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살인죄 공소시효가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보 살인 공소시효 없어졌대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술만 먹고 계속 술만 먹고 제정신 아니게 먹더라는 거예요. 자 살인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는 소리 듣고 이제는 나는 들어가면은 68세예요. 걔는 교도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 근데 이 고령이 68세 지가 딱 20년만 살아도 90세 다 돼서 살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뭐 들어가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생활에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도저히 못하는 생활인데 도저히 못하니까 차라리 죽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밝혀질까봐. 그래서 형사들이 그랬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 한 건 없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저렇게 죽으려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주택에 강구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그한테 들켰어.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찔른 것 같아. 근데 난 죽으라고 세게 찔른 건 아니거든. 근데 죽었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구속되긴 싫고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서 이 자백을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죽은 걸로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상대로 그 조사를 다 하죠. 이제는 강구현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 사건에 강구현이 말고는 없어요. 이제 고재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고재식이 자백도 아니고 그 와이프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걸로 세상에 이제- 없고. 예, 이걸로 강구현이가 입담으로 보면 기소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소는 붙이겠죠. 그렇지만은 저 법정에서 센 변호사를 뭐 산다든가 하면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강구현이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고재식이가 사망한 얘기는 절대 안 하기로. 일단은 네. 절대 왜 제가 어느 정도 불었는지를 지도 감안을 잡아야 되는데 고재식이 죽었어? 그럼 난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사망은 절대 밝히지 않고 사회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면 이렇게 대박치자. 그래서 질의응답을 미리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형사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은 넘어가는데 엉뚱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한번 캐묻는 걸로. 그래서 질의응답을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강구현이 보자마자 형사들이 옛날에 아유 강구현 씨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는 딱 여기 앉아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재식의 관계부터 이제 슬슬 물어봐요. 당신이 거기 봉제 반원이었다며 죽고 못 살았다며 그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재식은 들어갔을 때 자기는 칼로 2번밖에 안 찔렀대. 그럼 나머지 상해는 당신이 다 찔른 거야? 당신이 온통 뒤집어 쓰는 거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갈 테니까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 해요. 고개만 대가리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계속 얘기 안 하는구나 예. 이제. 그래서 야 생각해봐 이 양반아 당신이 당신 다 뒤집으실 거야. 고재식이는 딱 칼 2방 났대. 나머지는 당신이 다 쑤신 거네.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사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이 사람아. 다 얘기해. 그러면 자 합시다. 그랬더니 저 그런데요. 얘기해봐. 저 1회 때부터 3회 때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서류 다 지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 모른다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다 지워달라는 거야. 아. 왜 법정에서 불리하니까. 그 누적이 돼서 이제 예.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이 계속 그러니까. 나다가 예. 자회에 이제 밝혀지니까 그때 진술이 나온 거니까. 네네. 거짓 증언이 나오면 자기한테 법정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선수는 맞아 얘도. 예? 지랄하고 그냥.
아 어차피 말할 거니 전에 거 지워달라. 네. 강구 씨 얘기 안 해도 돼. 이거 우리가 작성하고 한 거지만 작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게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공문서야. 이 공문서를 내가 만들어도 내가 했어도 이게 공문서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래도 그나마 법정에서도 참작할 거니까 그대로 얘기해. 얼토당토한 얘기하면서 이게 서류 지워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2001년에 몇 달 사이로 이제 얘들이 출소를 했어요. 네네. 자, 고재식은 2월달에 출소를 하고 강구현이는 5월달에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천안교도소에서. 네네네. 그러면서 출소하기 전에 지들끼리 이제 약속한 거예요. 나가서 우리 한번 공부 한번 범행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일단 나오고선도 니하고 나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대포차를 딱 하나 얻어서 네. 대포차를 마을에서 좀 꽤 먼 데다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전날이에요. 6월 27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전날에 둬놓고 거기를 이제 범행 주택을 물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네. 범행 주택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1층 창문이 열리는 거야. 서재 창문이. 아 그래서 그 서재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금품인지 보는데 1층에 웬 책만 있고 금품이 없는 거야. 얘들은 책하고는 안 친하거든. 그렇죠. 예. 좀 무겁기만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가서 부엌도 뒤져보고 거실도 뒤져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야, 요거 봐라 씨. 그러면 안방밖에 없다. 근데 피해자 둘이 자는 걸 있는데도 안방에 들어간 거예요. 고재식은 안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강구현이 얘기해요. 강구현이는 입구 근처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루엣 때문에 빛이 약간 새벽이라 빛이 약간 이렇게 하는데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것 뿐인데 여자가 앉아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고재식이가 순간적으로 칼을 찔렀대요. 칼로. 강도가 들어온 걸 인식하고 이제 떨고 있었구나. 예, 예. 근데 떨고 있는데 칼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찔리니까 아줌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강구현이가 남편을 이렇게 네네네. 찔렀다는 거예요. 물론 뒤바뀔 수도 있어요. 왜? 살인은 한 거는 이제 고재식이라고 밀고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죽었으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강구현이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근데 강구현이는 남편을 그렇게 찔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서 멀리 있는 차 있는 데까지 갔대요. 가서 있는데 고재식이 안 오더래요. 차로.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전화를 한 게 딱 13초. 13초 어디야 이렇게. 예. 아 그래서 그게 찍힌 거예요. 아. 그게 없었으면 추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록이 15년 전에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였어요. 아, 예. 그 영동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통화한 거다 했던 예. 고객과 그- 통화했던 그렇죠. 거다라고 했던 예, 예. 거짓말이. 예. 그게 거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그 13초간의 통화가 그때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현장 검증을 했어요. 자, 15년 만에 현장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강구현이의 그 진술과 그리고 그 행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15년 전에 박 형사님이 봤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정하고 범행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생각하는 거 거의 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일치하는 행동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네, 박 형사님 봤을 때는 네네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다 현장 검증하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그 2001년 6월 28일 사건 이후에 그 미제 대고서도 술만 취하면 성지영 씨가 가끔 전화가 왔대요.
범인 좀 잡아주세요 하고 경찰서로. 어. 그 미제 하기 전까지 네네. 검거하기 전까지 술만 취하면 이제 와이프가 사랑하는 그렇죠. 아내가 죽었으니 그렇죠.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네.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어쩔 때는 피하기도 했대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피하기도 했는데 네. 다시 사건을 제기할 때 네. 다시 찾아갔대요. 사건을 제기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15년 전이니까 그거 네. 물어보면서도 갔는데 학교에서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판단력도 좋고 강의도 그냥 명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그 15년 당시에 그 사건을 또 물어보는데 차를 먹는데 손을 떨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한번 박 형사님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이번에 한번 풀려고 노력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잡고 송치한 다음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우편으로 이제 검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통지서도 보내지만 네. 네. 그래서 말로 이제 전해드리려고 찾아갔대요. 음. 찾아가니까 이게 그 청부살인 아니냐를 또 의심하시더래요. 아. 예, 그래서 청부살인 아니고 얘들이 이런 전과가 있고 그래서 수사했던 내용을 싹 설명을 해줬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늦게나마 잡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성재영 씨가 목이 메이는지 아. 막그 하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시더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사건을 해결했다는 그런 시원함보다도 이분한테 15년 동안 사건을 수사를 못해서 못 잡아갖고 가슴에 응어리졌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박 경사님도. 네. 그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게 공소 박 형사가 얘기하는데 공소 폐지하고 막내 형사하고 같이 이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이번에도 또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예, 못 잡으면 또 이분도 되게 실망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담감도 있었고 네네. 잡자마자 사건 송치하면은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기쁜 소식도 아니지만 잡았다는 좋은 얘기를 그나마 하려고 갔는데 그분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죄송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데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이 사건은요, 그 이른바 그 태안이법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 시행 이후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첫 유죄 확정 판결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강구현은 무기징역 떨어졌고요. 전자발찌 20년 착용하고요. 이후에 상고심까지도 원심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아. 예. 아, 살고 있겠네요. 지금 살고 있죠. 네네네. 그 그냥 경찰 보면 치가 떨린다는데 이제 영원히 뭐 경찰 안 봐도 좋죠. 뭐 거기도 교도관한테만 뭐 잘 보이면 되겠죠. 네. 쌍 그냥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 나와야죠. 이 모범수라고 나오면 안 되죠. 맞아요. 이런 네. 교도소에서 아무리 잘해도 모범수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피해자가 모범수로 해주라고 허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생활 잘하고 귀하면 그래도 그대로 살아. 그거에 대해 차라리 한 100년 때려놓고 너 모범수 1년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 몰라도 한 200년 때려놓고 모범수라고 2년 깎아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좀 오히려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튼 최대의 처벌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첫 번째로 이게 또 형이 확정된 판결이라 또 예.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그렇죠. 예. 아,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예. 범인을 잡은 그 노력이 너무 멋지십니다. 예. 이게 저거예요. 내가 이제 미제 사건인데 그럼 왜 중간에 뭐 수사를 안 했냐. 근데 각자 맡은 사건을 바쁘다 보면은 이 옛날 거 뭐 하겠다고 하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러겠죠. 지금 한게 몇 개인데 이거 미제 사건. 그런데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미제 사건에 다시 한번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근거로 나 이거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기회로 해서 일을 다시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 지방청마다 미제 수사 전담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해요. 미제 전담팀에서. 전담팀에서 하니까 그 사건 미제된 거는 다 관할 지방청에서 전담팀에서 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이때는 전담팀도 없었죠. 전담팀 없이 뭐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미제 전담팀이 계속 서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맘대로 지금 미제 전담 수사팀에서 하고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의미 있는 사건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 요정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노지감귤이 도착했는데요. 청정 지역 제주에서 올해 처음 수확하는 노지감귤. 달달하고 상큼한 귤만 골랐습니다. 비타민 C 가득한 과즙 팡팡 제주감귤.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은 거 아시죠? 겨울에는 역시 유튜브 보면서 귤 까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평상시 자기들이 자주 다니던 양주 야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코하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로 손을 눌러. 그걸 삽으로 팔아면 나는 안 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 요정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노지감귤이 도착했는데요. 청정 지역 제주에서 올해 처음 수확하는 노지감귤. 달달하고 상큼한 귤만 골랐습니다. 비타민 C 가득한 과즙 팡팡 제주감귤.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은 거 아시죠? 겨울에는 역시 유튜브 보면서 귤 까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 범인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죠. 재밌는 걸 얘기한다면 얘가 그 피해자 집에서 많이 뭘 훔쳤어요. 훔쳤는데 이 새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도 안 하고 이 새끼가 좀 빳빳해요. 그래서 훔친 것도 일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야, 너 걔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어떻게? 이 새끼가 백혈병이야. 그런 아픈 사람을 그렇게 네가 또 가슴 아프게 또 훔치고 이러면 되겠어? 내 새끼야 지금이라도 막 다 얘기하고 막 인정을 해 새끼야. 그랬더니 막 예. 어따 해서 그 노트북 팔아먹고 그래 다 했어요. 이제 지장을 찍어.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 일단 찍고 얘기해 새끼야. 다 찍었어? 그 어떻게 살고? 다 났어. 뭐라고요? 백혈병 다 났다고. 그럼 다 나서 이제 정상이 그래 새끼야 왜? 그랬더니 와 형사님 왜 뭐 내가 거짓말했어? 왜? 뭐? 그런 적도 있죠. 예. 그 친구는 가슴이 아프고 예, 내가 예, 큰 죄를 맞아요. 그렇죠. 또 마음 아프게 했다. 그래서 에이씨 내가 자백을 해야지. 자백한 거죠. 집단에는. 네네. 근데 다 났다니까 이제 황당해 갖고 그런 적도 있죠. 야 그것도 진짜 그 순간에 느껴지는 어떤 그 그렇죠. 촉이라 그럴까요? 예. 느낌? 예.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다 그러면서 좀 감정을 이끌게 하는 거죠. 감정을. 그러면서 걔한테 이제 어느 끌어내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차 2대 갖고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거죠. 감정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어떤 감정이 부모의 쪽인지 여자 쪽인지 그런 감정을 잘 파악해야죠. 조사를 할 때. 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 쪽으로 좀 저기 하는 애들은 야, 그 여자가 돌싱으로 혼자 애 키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시작하면 너는 이제 일탈이고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자는 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사건의 제목을 좀 붙여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미웠냐? 내가 그렇게 미웠냐? 예, 피해자의 말인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말인가요? 피해자의 말이죠. 피해자의 말. 그 양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미웠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할게요. 네. 71세 조성구 씨는 1972년 2월 12일 날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슬아의 자녀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네. 그런데 2014년 1월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송파구에서 월세 15만 원에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택시 기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이지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70이면 고령이잖아요. 고령으로 해서 택시 회사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원체 부지런한 성격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예. 예. 그런데 2014년 5월 합의 이혼한 지 딱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동생 67세 조상구 씨가 형이 실종됐다 네.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실종 이유는 평상시 형하고 자주 통화를 했는데 전원도 꺼져 있고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집을 찾아가서 두들겼는데도 인기척이 없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다.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관할 경찰서에서는 또 이혼한 지 4개월이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니까 한 일주일만 두고 봤다가 보시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 조상구 씨는 일주일 동안에 집주인을 또 찾아가요. 집주인 찾아가니까 집주인도 며칠째 못 봤다는 거예요. 형을. 네네. 그리고 이제 택시회사 가니까 5월 11일까지 출근하고 10일부터 출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했던 분이. 예. 그런데 12일이 월급 날이에요. 자, 월세 15만에 사는데 내가 정신을 좀 힐링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면 월급을 받고 가지. 그냥 월급 전날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경찰도 아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근데 휴대폰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5월 12일 오전에 주거지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확인이 되니까 동생이 변을 당한 것 같다 우리 형이.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실종이 됐으면 자식들이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자식들이 찾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는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이혼한 형수죠. 이혼한 전처 63세 김상숙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종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예. 첫 번째 실종이 김상숙 씨가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시킨 게 있었대요. 입원을 시키고 실종이라고 뭐 신고를 한 아니요, 건가요? 강제 입원 시켜갖고 나오지 않다가 결국엔 동생이 가까스로 이제 연락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형이 그 저 실종된 것도 분명히 이혼한 그 형수가 의심스럽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랬죠. 그러면은 정신병원을 어떻게 입원을 했는데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조성구 씨가 합의 이혼하기 전에 2014년 1월에 합의 이혼했는데 2013년 7월에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차를 타러 가는데 차 탈 거리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걸어갔대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차가 딱 막더니 건장한 남자 3명이 와서 강제로 태우더라는 거예요. 70 먹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끌려 타야지. 그래서 간 게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게
김상숙 전처하고 딸이 유인을 해서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정신병력이 있거나 이런 건 그런 아니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조성구 씨 나 멀쩡하다. 지금 그 병원 관계자나 담당 의사 만나게 해달라. 나 지금 내가 멀쩡한데 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예. 병원에서는 망상이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성구 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겨우겨우 자기 동생인 조상구한테 내가 지금 강제 입원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백방으로 뛰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수원지방법원에다가 퇴원시켜달라는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뚜렷한 망상 수준이 사고가 관찰되지 않는다 해서 그 퇴원 판결을 해요. 그래서 퇴원한 게 3개월 동안 있었어요. 2013년 10월에 퇴원을 한 거예요. 아, 네. 3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네네. 근데 3개월 동안 갇혀 있다 나오니까 많은 걸 잃은 거예요. 조성구 씨가. 왜? 3개월 있는 동안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벌써 팔아 없어진 거고, 그리고 개인 택시가 면허가 있었는데 입원한 기간에 시간이 지나갖고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면허가 넘어갔대요. 그리고 25억 상당의 빌라 건물이 있는데 그게 그 소송도 있고 세금 문제로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합의 이혼 되는 시점이라서 많은 걸 잃은 거죠. 그것까지도 이제 소송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네 거다 내 거다 따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의 이혼하고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한 거예요. 다 잃었네요. 예, 다 잃은 거죠. 합의 이혼 하면서. 네.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경찰들은 조성구 씨의 집을 감식 수사를 합니다. 감식 수사를 하는데 혈흔 반응도 없고요. 타인이 그 지문도 발견되잖아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성구 씨의 그 수첩이 발견됐어요. 근데 수첩 내용을 보니까 호신용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왜 호신용품 판매하는 대리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동생 말대로 주변에 누구한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뒷받침되는 증거죠. 내가 주변에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자,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김상숙 씨하고 5월 10일 자녀 둘을 불러다가 보니까 5월 10일 날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5월 11일까지는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종된 시점은 5월 11일 저녁에서 5월 10일 아침 사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상숙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해요. 왜? 이혼 소송 분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2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 분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가 완전히 진짜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전처인 김상숙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정신병원에 가둬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김상숙 그리고 아들 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을 먼저 했는데 딸은 그래요. 평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엄마를 폭행했다. 그리고 의처증이 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숙도 딸과 같은 진술이에요. 그래서 실종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물으니까 자기들은 완강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번에는 전에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입원을 시킨 거다. 의처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혼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하냐. 근데 분할 소송인 거 재산 분할 소송이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스러운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저녁부터 12일에 알리바이도 확인을 해봤는데 알리바이 다 특이 단서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숙이나 아들 딸에 대해서 통화 내역서, 그 다음에 금융거래 추정용으로 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관할 경찰서에서. 네네. 근데 진술이 동생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 이거 갖고는 증거 부족이다 해서 영장이 기각돼요. 기각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동생 조상규 씨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송파구에다가 배포를 해요. 혹시 단서, 목격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막 이제 여기저기 뛰어봐요. 근데 그런 단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양반이
생업이 농사인데 농사일을 다 제쳐두고 형 찾는데 막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 텔레비전, 언론 이런 데다가 실종됐다, 의문의 실종이다. 그러면서 막 계속 올려서 뭐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뚜렷한 단서가 안 나와요. 뚜렷한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거의 미제가 된 거죠. 아, 시간은 흘러서요. 그다음 2015년이 돼요. 15년 6월 20날 천안 서북경찰서 강력 3팀의 이 형사한테 편지가 한 장 옵니다. 예. 그 편지 발신인은 몇 년 전에 그 강력 3팀에서 그 절도 행각을 벌이던 구속시켰던 구 씨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은 구 씨가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구 씨는 젊은 친구인데 나는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난 절도한 것뿐이다. 어떤 이 장발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빵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야 그것도 사지 멀쩡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네가 젊은 놈이 지금 사지 멀쩡하고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직업을 찾으면 널린 게 직업인데 그거 안 하고 훔쳤다는 게 이게 네가 생활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깊이 반성하게 조사를 해라. 이 형사가 따뜻하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잘못이구나 해갖고 죄송하다 하면서 끝까지 제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반성하는 빛을 보이니까 그 덕에 그 재판에서 6개월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형을 받고 천안 교도소에 수감을 됐다가 출소를 해갖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정말 이 형사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지 내용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2014년 5월에 송파구의 70대 노인이 실종된 사건 아십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러더니 당시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이는 한마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형사님만 믿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딱 이거예요. 그 제보를 받고 이 형사도 궁금하잖아요. 내 관나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러는 일인데 방송 낸 거, 언론 낸 거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보,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구 씨를 만나요. 이제 출소한 상태이고 예, 잘 출소한 살고 상태니까. 있는.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구 씨를 만나요. 만나서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천안 교도소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47살 이진열이하고 39살 정호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더라. 네. 잠깐만. 그랬더니 이 형사는 낯이 익은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자기 형사수첩을 찾아보니까 이진열하고 정호준이는 천안에서 부녀자를 승합차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완강히 막 반항을 하는 바람에 못 태우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신고가 되니까 천안에 그 경찰서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전 형사들이 이진열하고 정호준을 잡으려고 무지장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납치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 잡았는데 얘네들이 그 길로 경북 구미로 가갖고 남자를 하나 납치했다가 구미 경찰서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거 구속된 게 있어서 걔네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네. 그죠 이 형사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뭔 얘기를 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감 중에 같은 이제 그 수감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시간은 뭐 많지 할 심심하니까 서로가 그 자기 범행한 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데 다른 수감자한테 얘기하는 걸 듣는데 보니까 송파구의 70대 노인을 우리가 죽였다. 죽였다. 죽여갖고 저기 의정부 야산에다가 그 사람을 파묻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새끼 또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구 씨도 출소한 후에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방송한 거 언론 낸 거 그거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이 형사는요, 그 경찰 전산망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진짜 송파구에서 피해자 조성구 씨가 실종이 됐고, 실종된 걸 신고자는 동생 조상구 씨고, 그다음에 그때 혐의점을 두었던 거는 전처인 김상숙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 형사가요, 딱 듣자마자 이놈들 짓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요. 왜? 천안에서도 여성을 승합차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경북 구미에서는 납치를 했잖아요, 남성을.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주를 받고 분명히 70대 노인을 납치했던 이 수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사착수를 합니다. 네. 이 내사착수라고 하는데요. 이 내사착수를 한다 해서 이거에만 사건을 전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 발생 보고도 있고 절도 뭐 오토바이 뭐 잃어버렸다, 핸드폰 도난당했다 이런 거 다 발생 들어오면 다 수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한 사람당 보통 한 20개씩 갖고 있어요. 20, 30건. 많이 갖고 있네요. 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하는 것도 힘든데 그때 이제 내사착수 보고에서 내사착수 승인이 떨어지면 수사는 하는데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하면서 짬나는 대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진짜 어떤 욕심을 갖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형사라면은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 살인 사건 많이 하죠. 근데 살인 사건을 내가 이제 주가 돼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해서 범인 잡는 거는 평생 한 3-4건? 네. 그게 다예요. 형사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자기 일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제 내사를 하려고 착수보고 올린 거예요. 사실 이거 뭐 한다면 이거 관할 경찰서에다가 범죄 첩보 올려서 그쪽에서 수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네. 근데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형사가 대단한 거죠. 예, 진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범인 검거하겠다는 욕심. 네네. 그 욕심은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본격적인 내사를 준비하고 2015년 6월에 천안교도소 강력 3팀 형사들이 이진열과 정호준이를 각각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물어봤어요. 내용에 대해서 한 거 있냐? 전혀 모르.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신 뭐 다른 수용자한테 그 얘기했다는데 아니냐? 전 모른다. 이게 이제 천안 서북경찰서니까 천안교도소 가까우니까 틈나는 대로 계속 가서 물어보는데 무조건 모른대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천안교도소에 아직 수감 중인 상황이고. 그렇죠. 수감 중이니까. 천안 서북경찰서 이제 계속 와서 물어보고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공범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어요. 공범 사실 확인을 했는데 주범은 이진열이에요. 근데 주범은 이진열인데 걔는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형을. 근데 지시에 따랐을 뿐인 정호준이는 4년을 받은 거예요. 그 주범이 더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됐지? 보니까 이진열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감형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사들이 이제 기반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려면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정호준 씨만 불렀어요. 정호준 씨만 불러서 정호준한테 정호준 그저 이준열이가 보니까 너 주범이고 형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3년 6개월 받았어? 자네는 4년 받았대? 그런 거야. 글쎄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준열 씨가 뭐 피해자하고 합의 봤더만 그래서 3년 6개월 받았더만 그래요? 그 이상 안 드는 거예요, 걔는. 근데 거기다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준열이가 해도 너무했구만. 동생 하면서 같이 공범했으면 합의할 때 정호준 밑에 이름 하나 써주면은 말이야, 형이 그냥 확 줄어버릴 텐데 그걸 왜 안 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열이 그러니까 정호준이가 빡이 도는 거야. 그러네, 발.
그럼 저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씨,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일부러 이제 옆에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 심리적 그 친밀감을 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안 하고 계속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오늘은 뭐 먹었어요? 뭐 얘기하고 그거를 5개월 동안 찾아간 거예요. 와, 오랫동안 가셨네. 네. 5개월 동안 정호준만 주구장창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처음에는 형사를 만나면은 내가 입번긋하면은 내가 뭐 하나 더 죄를 얹어서 간다는 생각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예. 계속 만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나왔어요? 밥이? 아 여기 저 평상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긴장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밀해지고 친밀해지고 편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먼저 이제 이간질 시켰잖아요. 이진열은 어떻게 지낸대요? 몰라요? 뭐 하면서 투덜대고 아유 그래도 뭐 형인데 뭐 참 형은 무슨 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살짝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5개월 만에. 정호중 씨가. 예, 정호진이가 아주 그냥 이 5개월 동안 가면 형사들은 얼마나 끈질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거니까 발생사건 하면서도 입을 열기 슬쩍 시작하는데 조성구를 납치할 때까지는 자기는 있었대요. 같이 있었대. 이진열이하고. 그런데 중간에 날더러 내리라고 그래서 살인이나 사체 유기는 하지 않았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납치할 때는 같이 있었대요. 근데 중간에 내리라고 해서 자기는 내렸대.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다 끝났어. 다 끝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었지 자기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른다. 납치된 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진열이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모르는 얘기다. 절대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호준이가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만 빠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열받으니까 저 새끼만 더 형이 지랄이 필요 없어. 합의해갖고 나는 이제 4년 살고 지금 3년 6개월 거기에 꽂혀갖고 저 새끼가 다 난 모른다 막 이렇게 가는데 납치한 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인을 된 거예요. 네, 그것 네, 때문에. 네, 네. 야, 이제 입이 형사의 열린 노력 거죠. 덕분에, 예. 예. 그래서 정호진이 종합해 보니까 김상숙이가 직접적으로 그 청부 살해를 한 건가 그거에 물어보니까 김상숙 중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숙 씨가 부인이죠. 예, 예. 전처인 전처, 김상숙이가 이진열이나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청부한 게 아니라 네. 중간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는 거예요. 진술을 하는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김상숙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흐리는 게 중간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강력 3팀의 형사들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요. 뭘 발부받았을까요? 전처? 아니에요. 이 새끼들 그저 교도소 들어갈 때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아, 왜? 그 휴대폰에서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지워진 것도 확인되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휴대폰을 2개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천안교도소에서 집행해서 그 압수된 휴대폰을 갖고 와서 포렌식을 맡깁니다. 아, 예. 야, 거기에 뭔가 다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딱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수사를 했어요. 통신 수사는 뭐냐? 이진열, 정호준이 그리고 김상수 자녀 둘에 대한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2014년 5월 11일에서 12일 전후 통화 기록을 다 뽑아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상숙이는 한 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가요. 그랬다 계속 와. 네. 근데 이진열이도 그 한 사람한테 전화가 갔다 와. 계속. 음. 중간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김상숙이한테 전화 받으면 이진열한테 또 전해주고 이진열이가 했으면 그 중간에 받은 놈이 다시 김상숙한테 전해주고 중간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브로커 같은 인물이 예. 지금 그래서 존재하는 거네요. 그 예.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평택의 응급 이송단을 운영하는 36살 금현상이가 나온 거예요. 응급 이송단이요. 그 응급 이송단. 그러니까 예. 뭐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환자를 실어 나르는 환자를 실으는 응급대, 예. 사설 응급대죠. 사설. 예, 예. 예. 그런 이제 금현상이가 확인을 난 거예요. 딱 이게
응급 이송단이라니까 형사들 느낌에 야 이게 그 첫 번째 조성구 씨를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을 때 연관된 사람 아니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이송단이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우진이 진술 과정에서 이제 금연상의 부분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 중간 저기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정우진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 정우진이 중간에 낀 사람이 금연상이 맞지? 이름을 딱 대버리니까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도 이제 여태까지 진술한 게 좀 실수구나라는 걸 약간 느끼는데 네네. 그래도 금연상의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백을 합니다. 금연상이가 중간에서 우리한테 오더를 준 거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연상을 통화내역서 확인한 거하고 정호준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해서 금연상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체포영장이 발부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혐의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인 교사잖아요. 살인 교사인데 사체가 없는데 살인 교사죄로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호준이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2015년 12월 10날 평택 사무실에서 금연상을 체포영장에 의해서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상이를 체포하고 이제 주거지도 압수수색해갖고 주거지도 수색을 하고 네.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연상이를 체포해서 경찰서에 조사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왔다. 너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네. 네가 김상숙이한테 지시를 받고 네가 이진현한테 전화 통화한 거, 이 통화 기록 그리고 정우준이가 진술한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청부 살인을 하는 건 아니고 김상숙이가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줘요. 평생 예,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남편을 이혼한 전 이혼한 전 남편 예, 그 예. 피해자. 예. 라고 해서 근데 이제 얘는 그때 그런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다 두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살인 교사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얘가 사기 전과든 구범이에요. 김현상이도. 얘네들 다 그런 놈 그렇고 그런 놈이 만나는 거죠. 그 사기 전과 그렇게 많은데 이런 사설 응급대 이런 자격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 확인은 안 하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네. 사설 응급이라는 게 이게 그 사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 요건을 엄격히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설의 경우에는 예 사설인 경우 그냥 일반 개인 사업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호준이 진술 정황을 해서 계속 추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네가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고 생각인데 그러면 이진열이가 잘못 알고 죽인 거냐 그러면은 근데 계속 추궁을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김상석이 청부해서 그래서 김상석이 청부 받은 거를 이진열한테 연락해서 청부 지시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인정을 하니까 금연상의 진술 그리고 정호준의 진술 통화 기록 이런 증거로 해갖고요 김상숙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5월 10날 걔를 불러다가 얼마나 조사를 했겠어요. 그리고 하자마자 체포영장을 바로 만든 거예요. 왜 소문날까봐 얼른 만들어서 빨리 이제 잡으려고. 그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자마자 11일 날 금연상이 진술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상숙을 검거를 합니다. 네. 검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달려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이게 체념을 했는지 많이 지쳐 보이더라는 거죠. 본인 와이프 그 전처가. 전처가 예. 예. 딱 데리고 가는데 살인 혐의에 대해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다 얘기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하면서 이제 모두 자백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달라고 얘기한 거는
살해해달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이 말 한마디에 네. 전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알고 그렇게 말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2일자로 이들에 대해서 살인 교사죄로 해서 둘을 구속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체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찾아야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사체를 안 찾으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뒤집어 버리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살인 교사인데 사체가 있어야 살인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체 유기 장소를 확인하려고 김상수한테 물어보니까 범죄 의뢰만 했다. 그리고 사체가 땅속에 야산에 묻었다는 얘기만 들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김상수 그래요. 김상수 말이 맞죠. 자기는. 그리고 금연상도 그래요. 나이는 이진열이한테 사체 의뢰를 했고 유기를 하고 땅속에 야산에 묻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만 건네줬다. 현장 가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할 때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진열이가. 그래서 네네. 걔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진열이하고 정호중 이 친구들이 예. 지금 이제 교도소에 아직 있는 거죠? 교도소에 그렇죠. 있는 이 교도소에 아직 친구들이 있는 거죠. 예. 장소를 아는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금연상이도 묻었다는 얘기만 듣지 뭐 정확히 모르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저 강력 3팀에서는 천안과 송파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확인된 게 있으면 정호진한테 면회도 가고 교도소에 또 면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요구하는 그 절차를 밟아갖고 교도소에 있는 이진열이하고 정호준을 서부경찰 데리고 끄집어냅니다. 아 유치장으로. 예. 유치장 끄집어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천안교도소 교도관도 자기가 여기서 생활 25년 했지만 교도소에 있는 걸 재조사한다고 끄집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인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사실 조사를 할 때요. 살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강압 수사를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도 신문 하지도 않고 진술 자백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데 그 교도소 조사실이요 보면은 좁아요. 그리고 이쪽이 유리칸으로 돼서 이렇게 맞습니다. 유리로. 예,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막 소리 나게 들리고 여기도 막 들리고 해서 조사받기 좀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면회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기 힘든데 자 그래서 썩어준 준치라고 이제 경찰서는 우리 나와버리 아니에요. 딱 평상시 우리가 하던 데서 마음대로 이제 조지고 강하게 뭐 추궁도 하고 그걸 장소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분리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 분리해갖고. 근데 정호준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살해하는 현장이나 유기장소 안 갔어? 자기는 납치한 것까지는 맞는데 자기를 성남 모란동 거기서 내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렸대. 나중에 다 끝났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얘기 그대로 진술하네요. 예. 자기는 그- 그냥 구경만 그렇죠. 했다. 예. 네. 근데 이진열이한테 물어봤어요. 이진열한테는 그러면서 야, 금연상은 어떤 관계야? 깜짝 놀란 거지. 왜? 자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금연상까지 나오고 야, 그 왜 김상수 씨 금연상 다 구속됐어? 아, 다 밝혀졌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진열이한테 금연상과는 어떻게 알게 된 관계야? 그랬어요. 예전에 정신병원에서 금연상이는 그 보호사로 근무를 했고 네. 자기는 앰뷸런스 운전 기사로 있으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아 정신병원에서. 예. 그리고 금연상도 이진열이한테 맡긴 게 이진열이가 뭐 어떤 범법 행위도 돈만 주면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진열이한테 맡긴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진열이한테 그 사실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열이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밝혀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얘기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체 유기한 장소가요. 평상시 자기들이 자주 다니던 양주 야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양주 야산에다가 그때 갈 때 정우진하고 같이 가서 했다. 정우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진열은 정우진하고 같이 가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우진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뭐 걔도 같이 갔다. 그러니까 저 혼자 새끼만 하기는 처벌해줘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했을 때는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혼자 가서 뭐 땅 파고 막 옮기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둘이 그럼요. 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이진열을 데리고 가서 야산에 이제 그 진술대로만 이진열이 여기 갔어요. 천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소는 양주면은 여기까지 얘를 데리고 가야 돼. 사실상. 근데 부담도 되는 게 교도소에 끄집어낸 애란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라도 혹시나 뭐 잘못될까봐 위에서는 그렇게 그 웬만하면 경찰들끼리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들 하잖아요. 형사들도 마찬가지로 얘 하면은 둘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얘 도망 못 가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야 너 신발끈 풀어 그래요. 우리는 신발을 꾸겨 신게 하든가 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얘를 할 때 안 데리고 가서는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동해서. 그래서 양주 야산에 갔어요. 양주 야산에 갔는데 거기가 유기한 데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1년 7개월의 세월이 지나니까 주변에 묘를 정리하면서 흙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약 2m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2월 겨울에 추워요. 땅도 얼었을 거고. 삽으로 못 파요. 그걸 삽으로 팔아면 나는 안 해. 난 못 파요 진짜. 그래서 결국엔 포크레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 포크레인을 동원시켜 갖고 4시간 작업을 했대요. 그러면 삽으로 파면 얼마나 됐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삽으로 파서 사체를 확인을 합니다. 사체는 그 1년 7개월 동안에 많이 부패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국과수에다가 사체를 부검 의뢰를 했어요. 부검 회신원은 그 조성구 씨가 맞다고 회신이 내려왔고요. 이 건에 대해서 사건 전모를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근데 김상숙은 이혼하기 전에 이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랬대요. 2번을. 입원을 강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은 네.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켜서 했는데 시민응급센터 평택지점을 운영하는 금연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켜줘라. 네네네.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줬대요. 음.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동생으로 인해서 법원 판정을 받아 풀려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김상숙 씨는 돈을 줬으니까 일을 다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줬으니까 일 다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일 못하면 일부라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상숙 씨가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나오지 못하는 데다 가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성공하면은 5천만 원 더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금연상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풀려났는데 다시 가둬달라고 하면은 다시 가둘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신병원에 다시 재입원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법은 없는데 또 김상숙이가 평생 나오지 못하는데 가둬놔라는 거니까 암시잖아요. 청부살이는 얘기하는 거고 5천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에 더 뱉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이진열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걔한테 부탁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진열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청부살인을. 그러면서 이제 이진열을 만나요. 만나서 내가 아는 분이 남편이 가정폭력도 심하고 의처증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주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열은 진짜 알았어. 망설임도 없이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정호준이하고 아침에 택시 운행을 하러 일찍 나오는 피해자를 바로 자기들 하던 짓거리 아니에요. 승합차에다 납치하는 거.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서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네. 그다음에 의자에다가 나일론 끈으로 꽁꽁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네네. 그다음에 양주로 간 거예요. 양주 야산으로. 근데 그 양주 야산에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양주 야산에 미리 1m의 구덩이를 파놓고 온 거예요. 미리 파놓고. 예. 아, 왜 갖다 놓고 묶어놓고 파다가 뭐 돌발 상황이 있을까봐 미리 파놓고 간 거예요. 미리 파놓고 와서 그냥 딱 묶고 하려고. 덮어버리게. 예. 네. 그래서 갔어요. 예. 파놓고 현장에 와서 딱 하자마자 테이프로 코하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로 손을 이렇게 손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한 거예요. 질식. 그래서 질식사를 시킨 거예요. 아, 질식사를 시키고 그대로 파놓은 1m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흙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체 유기했던 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사체도 확인하고 정호진을 불렀어요. 너는 아직도 납치한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 야 사체 찾았어 마 이진을 얘기했고 그때서 이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닭다가리죠 얘도. 이진현이만 좀 보냈으면 했는데 지까지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결국 입을 예. 열었다가 예, 입을 열었다. 사실이 다 밝혀지면서. 네. 아무튼 얘로 인해서 시작돼서 잘 풀리긴 했지만 네. 참 이간질이 잘 먹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 금현상이가 예, 전처한테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중간에 자기가 좀 뭐 이렇게 챙기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그럴 생각을 나도 이제 해봤어요. 네. 생기지 않을까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 갖고 이렇게 그쵸. 4천만 원 주면 되니까. 네. 그랬는데 이진열이가 13일 날 그 와갖고 그 금연상이한테 야 이게 살인 증거야. 준 게 종이 가방에 그 피해자 지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원에서 만나는데 자 5천만 원부터 5천만 원을 줬대요. 이 5천만 원 준 게 자기는 2천만 원에서 그나마 뱉어내지 않아서 다행인 거고 그 이 5천만 원 살인에 대한 5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떼간다면 살인의 공범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냥 교사만 했다 중간에 네네. 그 정도 하고 내가 이 돈을 받는과 동시에 난 또 살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는 선을 긋는 거죠. 나는 마음속으로. 연결만 시켜줬다. 예, 아, 그거지. 그렇다고 해서 연결시켜주면서 내가 그 커미션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돈도 다 줬다 이거예요. 그걸로 가면은 자기는 그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법에 걸리면 그 어떤 큰 처벌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에 돈 한 푼 안 뗀 거예요. 그 살인 교사잖아요. 예, 예. 살인 교사인데 돈을 만약에 좀만 더 받아가면 자기한테 어떤 뭐 더 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기도. 네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이진열이고 정우진한테 준 거고 김상숙은 저 의처증의 잦은 폭행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뭘 하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또 반면에 참고인 진술들을 목격자들 진술 들어보면 오히려 피해자분이 맞았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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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해자분이 맞았다고 들리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택시 개인 택시까지 몰 정도면은 그분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의 잘못으로 이렇게 재산에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잘못을 떠나기 전에 살인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원인이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됐든 간에 살인은 무조건 잘못된 거죠. 아,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한 살인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김상숙 금연상은 살인 교사죄로 하고요. 이진열과 정우진이는 살인과 사체 유기로 해서 구속 송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보 편지 있잖아요. 네. 저도 가끔가다 받아요. 편지. 예, 편지 형사님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편지를 받는데 편지가 보통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제보를 많이 줘요. 왜 제보를 주면 감형 받거든요. 아,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인데 보면 거의 똥제보가 많아요.
제보가 거의 아닐 경우가 많아요. 어저께도 하나 받았는데 이미 처리한 걸 가지고 뭐 편지로 오고 막 이래요. 아, 이미 지난 사건. 예. 아, 네. 마찬가지로 천안경찰서의 이 형사가 그 편지를 갖고 에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했으면 이거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실종으로, 그거를 예.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사건 하면서도 일일이 그 시간 나는 대로 짬 나는 대로 5개월 동안 정호진을 만나서 걔 입을 열게 했다는 거 그건 높이 살만한 얘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지만 그런 분들이 형사를 하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 야 나 말고 뭐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진짜 사명감 있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후배 형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어려운 사건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수사를 했겠네요. 서울 오감에서 고생했던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과의 강력 3팀 형사들하고 이 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떤 불화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죠. 네, 네.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돈이 몸 필요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분에 대한 그 명복을 빌면서 1심에서 김상숙 금연상은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각각. 15년씩. 예, 예, 예. 이진열은 무기징역 받았고요. 정호준은 24년 받았어요. 아, 살인을 한 사람들이 그래도 큰 형이 좀 많이 받았네요. 예. 그래서 이진열이는 무기징역, 정호준이는 24년 받았어요. 그 정호중 씨는 수사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처음에 입을 열어줬잖아요. 입을 열어준 예. 지점들이 조금 예,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감형이 정상 좀 참작이 되지 된 것 않았나요? 같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정호준이도 계획대로는 됐죠. 자기 4년, 저 새끼 3년 6개월 했는데 너 무기징역 받아봐. 나 24년밖에 안 돼. 이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참나 미제 사건은요 진짜 힘들어요.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면은 그 사건 서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예. 뭐가 정말 많이 바뀌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 뭐 관련된 사람 중에 좀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도 예. 있고. 저도 살인 미제 사건이 하나 접한 게 인제 막내 할 때 그 고양서 형사계에 4개월, 5개월 때인데 단란주점 여주인이 살해당한 건데 그 아직도 미제예요. 아,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했던 거고 하면은 저기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면 잡아요. 지금이면 잡는데 그때는 감식이 들어오기 전에 형사들이 다 밟고 다녔어요 현장을. 어떤 감식 체계도 없었고, 네네. 예, 96년도니까, 네네네. 예, 감식 체계도 없었고 그냥 그 현장 그냥 다 저기 했어요. 고참들이 시키는 대로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보면은 지금은 감식 체계가 확실해 있잖아요. 형사고 뭐 서장, 청장 와도 소용없어요. 범행 현장은 감식 과학수사팀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오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 과학수사팀이 다 싸그리고 감식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런 체계가 발표해 있었는데 네.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확인되지 않았을까. 네네. 근데 범행 현장에도 똥을 싸놨거든요. 그거예요. 왜 여성 팬티나 범행 현장에 그 똥을 싸놓으면은 잡히지 않는다는 그 절도범들의 속설. 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 예.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있어서 이 새끼는 절도범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놓치는 거 없습니다. 과학수사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2% 보고 뭐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범행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뭐 진짜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우,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형사도 봐봐요. 이런 끈질긴 형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허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진짜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편지 마지막 한 줄. 그렇죠. 예. 그거에 딱 진짜. 받고 가서
하는 게 진짜 잘했죠. 이 형사님이 그때 현장 가서 보고 만나서 하고 그 수사를 시작하면서 끈질긴 5개월 동안에 면회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형사님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예, 정의로움과 예, 그 사람에 대한 애착 그렇죠. 그리고 뭐 더 앞으로는 잘 살게 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 그 범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그렇게 아, 보내고 그럼요. 예. 예, 제보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네. 예. 맞아요. 이게 제가 그 지능범죄수사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과에도 있었고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있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굴리려고 편법을 쓰는 이런 경우 보험 사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강력은요 없는 놈이 훔치고 없는 놈이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좀 칼라가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돈으로 매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로 내가 뭐 불친절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형사과 이런 쪽에서 잡는 애들이요 막 잡을 때는 막 잡들이 하죠. 옛날에 뭐 수갑 뒤로 쳐내고 욕도 하고 막 끌고 와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야 이 새끼 지금 어디야? 그래? 너 이 새끼 몇 회야? 내가 이 새끼 너 선배야 엄마 막 얘기하다 보면 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웃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 형사님 저기 있는데요. 저번에도 내가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너희 다 털고 가 아예. 만약에 거기 나중에 그 확인이 되면 너 재판 받은 또 재판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 다 털고 가. 털면서도 나중에 이제 송치할 때요. 송치 전날에 유치장이 끄네요. 지금 유치장이 통합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끄집어서 국밥 한번 먹이고 그다음에 담배 한 대 피고 너 이 새끼 나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마. 알았어? 예 가서 편지할게. 야 편지하지만 나 답장 쓰기 싫어.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 끈끈한 게 있어요. 또 형사는 그러다 보니까 형사에서 딴 데로 못 가겠는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맛에 또 형사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사라는 말 자체가 예. 그 형사라는 단어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지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저한테 개그 부리지 말고 기령사님이라고 해달라고. 네. 난 그게 좋아요. 근데 퇴직하면 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전 형사님이라 해야 되나? 아니 형사죠 뭐. 한 번 형사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일상속 형사는 형사죠. 영원한 형사. 네네. 근데 그 스티커 붙이신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름 까먹을까 봐요. 아 여기 예. 등장 인물들. 예. 아 네. 어쩔 땐 김씨 뭐 송씨가 그냥 피해자로 가는데 동생일 때가 있어요. 뭐 동생 조상구 조성구 네네.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네. 이름을 다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가급적이면 김씨 이씨 뭐 이렇게 가요 저도 웬만하면은 그러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거의 이름 다 붙이셨잖아요. 거의 이름 다 붙여요. 근데 가끔가다 김씨 이씨 할 때도 있어요. 왜 등장이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인물들은 이름 붙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김씨 이씨를 이제 하고 피의자나 되는 거는 이제 이름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 가명을 써야 되고 이게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런 그 부분 때문에 가명을 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스티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세요? 뭐라고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름만 썼어요. 이름만. 이름만, 네. 이 아 피해자 조성구 뭐라고 쓴 거예요? 전처 김상수 금연상 이진열 정호준. 예. 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네네네.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사건.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 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포항 구룡포에 있는 과메기 덕장에 나왔는데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찬바람에 말린 과메기 어떠세요? 은은한 윤기, 쫀득쫀득한 식감, 깊은 풍미가 입안에 한가득. 푸짐한 과메기는 물론 싱싱한 쌈채소, 다시마, 꼬시래기, 마늘종, 고추에 초장까지 포항 구룡포에서 한상 차린 그대로 배송해드려요. 겨울제철 과메기,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